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날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골목 끝에 24시간 편의점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김지은은 그곳에서 또 하나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늘 같았다. 술에 취한 손님, 택시기사, 간혹 야근을 마친 회사원, 그리고 새벽 4시가 가까워질수록 손님은 줄고 피로만 몸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지은은 계산대 뒤에서 잠시 허리를 펴며 숨을 골랐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손끝이 차가웠다. 그날도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낮에는 고시원 방 안에서 판례집을 붙들고 있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포기란 선택지가 아니었다. 포기하면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 꼭 될 거야. 지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은 다짐이자 주문이었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끈 같은 말. 새벽 4시,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했다. 계산대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을 뿐인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세상이 흔들렸다. 가까스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겠다. 지은은 외투를 걸치고 편의점 문을 밀고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골목을 몇 걸음 걷다 멈췄다. 그 순간 바람을 타고 익숙하면서도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설렁탕 냄새였다. 지은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그 냄새는 배고픔을 자극하기보다는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렸다. 고아원에서 명절이 되면 가끔 나왔던 뜨거운 국물, 그릇을 감싸지고 숨을 불어가며 먹던 기억.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온기였다. 골목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작은 간판 하나가 보였다. 영순 설렁탕. 불이 켜져 있었다. 지은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돈이 없었다. 지금 가진 현금은 버스비를 빼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냥 냄새만 맡고 돌아가자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손님,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만든 주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지은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 다 사정이 있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지은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들어와요. 춥잖아. 그 한마디에 지은의 마음 어딘가가 무너졌다. 춥다는 말,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단순하게 아무 조건 없이 말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는 작았다. 오래된 나무 탁자 몇 개와 김이 모락모락나는 큰 솥, 벽에는 빛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단골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앉아요. 지은은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설렁탕 한 그릇을 가져왔다. 고기가 듬뿍 담겨 있었고 국물에서는 진한 향이 났다. 아니요, 저 돈이 없어서요. 지은은 급히 말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할머니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지은을 바라봤다. 돈 없으면 못 먹는 게 밥이야. 그 말은 꾸중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당연하다는 투였다. 앉아서 먹어. 국은 식으면 맛없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순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눈물이 쏟아졌다. 뜨거운 국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 온기가, 그 허락이, 그 아무 조건 없는 배려가 너무 오랜만이었다. 고아원을 나온 뒤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말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젊은 사람이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할머니는 물을 가져다 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공부하나? 지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검사 되고 싶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지은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더 잘 먹어야지.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열심히 해서 꼭 되세요.
검사 그날 김지은은 알지 못했다. 이 설렁탕 한 그릇이,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할머니가 언젠가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사람이 될 거란 것도. 그날 이후로 김지은의 새벽은 달라졌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오면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골목 안쪽으로 향했다.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설렁탕집 불이 켜지는 순간과 겹쳤다. 마치 그 가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은이 왔네. 박영수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은을 보면 늘 그렇게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은은 가끔 자신이 언제 이름을 알려드렸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다. 오늘은 얼굴이 좀 낫네. 그래도 아직 말랐어. 더 먹어. 지은은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았다. 구석이지만 가장 따뜻한 자리였다. 처음 며칠은 밥값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계산대에 놓인 작은 동전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내 말했다. 어머니 나중에 돈 벌면 꼭 갚을게요. 박영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갚을 건 없어. 대신 약속 하나만 해. 지은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 그게 제일 큰 보답이야. 그 말은 명령도 조언도 아닌 것 같았다. 마치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지은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래도록 그 말을 곱씹었다. 그녀의 삶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잠은 부족했지만 마음이 전과 달랐다. 누군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견딜 힘이 생겼다. 고아원에서 자란 지은에게 누군가의 기대는 늘 부담이었다. 잘못하면 버려질 것 같았고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을 안겨줄 것 같았다. 그래서 항상 혼자 버티는 쪽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박영수는 달랐다. 기대하지 않는 듯하면서도 이미 믿고 있는 사람 같았다. 오늘 공부는 잘 됐어. 이건 반찬 좀 사줄 테니까 가져가. 지은은 처음엔 계속 사양했다. 하지만 박영수는 사양을 받아주지 않았다. 안 받으면 나 삐진다. 그 말에 지은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웃고 싶어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고 설렁탕집 앞 가로수잎도 서서히 색을 달리했다. 지은은 여전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고 낮에는 고시원에서 공부했다. 체력은 여전히 한계에 가까웠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어느 날은 공부가 너무 안 되는 날이 있었다. 문제를 풀어도 답이 보이지 않았고 판례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은은 책을 덮고 설렁탕집으로 갔다. 어머니, 저 오늘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영수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퍼주었다. 모를 때도 있는 거지. 사람이 맨날 아는 날만 있으면 그게 사람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먹었다. 그날은 유난히 국물이 짰다. 아니, 짜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눈물이 섞여서 그랬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다시 보면 되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남았다. 결국 지은은 1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결과를 확인하던 날 고시원 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울지도 못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몸이 무거웠다. 그날 새벽 지은은 설렁탕집 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실패했다는 말을 또 꺼내야 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박영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왔네. 밥부터 먹자. 지은은 결국 그 자리에서 울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박영수는 묻지 않았다. 그저 지은의 앞에 김치 한 접시를 더 놓아주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 근데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해. 그날 이후 지은은 다시 책을 폈다. 전보다 더 천천히, 더 단단하게 공부했다.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1년 뒤 합격자 명단에 김지은이라는 이름이 올랐다. 그날 새벽, 지은은 시험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설렁탕집으로 달려갔다. 숨이 차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외쳤다. 어머니, 됐어요. 저 붙었어요.
박영수는 잠시 멈춰 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래. 우리 지은이 해냈네.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은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다. 박영수는 손님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이 아가 검사 될 사람이야.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에게도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지은은 그 집을 밥 먹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지은이 설렁탕집을 돌아오는 곳이라 부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준비했다. 합격 이후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는 해도 생활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고시원 방은 좁았고 식사는 대부분 설렁탕집에서 해결했다. 몸은 버텨내고 있었지만 한계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편의점은 유난히 바빴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새벽이라 술에 취한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계산을 하다 말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커피 머신을 닫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가 돌아오기를 몇 번이나 했다.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갑자기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다. 지은은 계산대에 손을 짚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손님 잠시만요. 그 말을 끝으로 지은은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사람 목소리가 멀어졌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차가운 바닥의 감촉과 누군가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였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다. 흰색 형광등 불빛 아래 지은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이 말라 있었다. 정신 드셨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차분한 인상이었다. 여긴 병원입니다. 편의점에서 쓰러지셨어요. 지은은 기억을 더듬었다. 계산대, 손님, 어지러움, 그리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제가 119 불렀어요. 마침 라면 사러 들어갔다가 그는 말을 멈추고 지은의 얼굴을 살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지은은 반사적으로 사과했다. 그 말이 먼저 나왔다. 왜 죄송해요? 쓰러질 만큼 힘들었으면 쉬어야죠. 그 말투에는 책망도 연민도 없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설명했다. 영양 부족과 과로, 수면 부족이 겹쳐 생긴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다. 며칠만 잘 쉬고 제대로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보호자분은 저 혼자예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가 잠깐 같이 있어도 되죠? 지은은 그를 바라봤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남아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병원비는 제가 먼저 계산했어요. 나중에 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그는 말을 끊듯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 쓰러졌는데 그냥 가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 말에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고마움보다 먼저 낯설다는 감정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지은이에요. 짧은 인사였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귀에 오래 남았다. 병원을 나설 때쯤 민준은 지은에게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일하지 마세요. 몸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정말 아무 말도 할 힘이 없었다. 며칠 뒤 몸이 조금 나아진 지은은 설렁탕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왔네. 그런데 그날은 박영수 말고 주방 쪽에서 젊은 남자가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김치 더 필요해요. 아, 민준아. 잠깐만. 지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춰섰다. 병원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민준도 지은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웃었다. 여기서 만나네요. 설렁탕 좋아하시나 봐요. 박영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너희 둘 아는 사이야? 어머니, 이분이 그날 쓰러지셨던 분이에요. 박영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쓰러졌다고?
왜 말 안 했어? 지은은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은 멀쩡해요. 박영수는 한숨을 쉬며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몸이 먼저야. 그 말은 꾸중이었지만 걱정보다 컸다. 그날 설렁탕집은 조금 달랐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주방을 오가며 어머니를 도왔다. 손놀림이 익숙했고 말없이 움직였다. 민준이는 새벽마다 나 도와. 카페 하기 전에는 꼭 들러. 지은은 그제야 알았다. 이 남자가 박영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박영수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은은 설렁탕집에서 민준을 자주 보게 되었다. 새벽마다 어머니를 돕고 오전이 되면 자신의 카페로 향했다. 피곤할 법도 한데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무리 안 되세요. 어머니 혼자 하시는 것보단 낫죠. 그 말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민준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공부 이야기, 일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 민준은 지은의 출신이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다. 어느 날 민준이 말했다. 지은 씨는 좀 이상해요. 왜요? 힘든데 힘들다고 안 하잖아요. 지은은 그 말에 잠시 말이 막혔다. 그냥 익숙해서요. 민준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그래도 가끔은 쉬어도 돼요. 혼자 다 안 해도 되고. 그 말은 설렁탕집에서 들었던 말들과 닮아 있었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의 사람들은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설렁탕집을 나서며 지은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곳은 어머니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 완성되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설렁탕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김지은은 박영순이라는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단순히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는 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삶의 결을 조금씩 느끼게 된 것이다. 박영순의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 3시면 불을 켜고 솥을 올리고 국물을 확인했다. 손님이 많든 적든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단골에게는 반찬을 조금 더 얹어주었고 처음 오는 손님에게도 똑같이 따뜻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은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친절할까? 어머니는 힘들지 않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영수는 손을 씻으며 웃었다. 힘들지. 그래도 해야 할 일이지. 그 대답에는 억울함도 체념도 없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말투였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새벽마다 묵묵히 일을 돕고 손님이 빠지는 시간엔 말없이 바닥을 닦았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종종 생각했다. 이 집안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것을. 어느 날 설렁탕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고 가게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단정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박영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사장님, 잠깐 말씀 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이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박영수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밥 먹으러 온 손님이에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국을 먹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다. 이 사장님이라는 말 분명히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어머니를 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던데요.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다. 가끔 그래요. 예전에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도움을요?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하세요. 괜히 사람들 부담 줄까 봐. 지은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박영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며칠 뒤 박영순은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열었다. 이유를 묻자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남의 일 좀 보느라. 그 말도 모호했다. 하지만 지은은 묻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묻지 않는 배려가 존중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어느 날은 가게에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계산을 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 덕분에 학교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박영수는 손사래를 쳤다. 밥값이나 제대로 내. 괜히 이런 말 하지 말고 여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나갔다. 지은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다. 책을 펴놓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설렁탕집에서 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이사장이라는 호칭, 고개 숙이던 사람들, 감사 인사.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지은은 우연히 민준의 카페에 들르게 되었다. 소박한 카페였지만 손님이 꾸준했다. 민준은 직접 커피를 내리며 지은에게 말했다. 어머니 얘기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왜요? 민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머니는요,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알려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지은은 그 말에서 묘한 무게를 느꼈다. 왜요? 자랑이 아니라 빚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도움받은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생각은 지은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박영순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말없이 지나치는 손님 하나하나, 계산대에 남겨진 작은 동전, 봉투에 담겨 누군가에게 건네지는 반찬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영수는 여전히 똑같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새벽이면 국을 끓이고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밥 먹어. 공부 잘해야지.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누군가를 살리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은의 마음에는 묘한 책임감이 생겨났다. 언젠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아직은 막연했지만 그 예감은 이상하게도 또렷했다. 그리고 지은은 그때는 몰랐다. 그 조용한 삶의 무게가 언젠가 가장 시끄러운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설렁탕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뒤라 손님도 뜸했고 박영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김지은은 계산대 옆에서 판례집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우편함을 정리하던 민준이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우편물 왔어요. 박영수는 물기를 닦으며 봉투를 받아 들었다. 평소라면 무심히 열어보거나 한쪽에 두었을 텐데 그날은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잠시 멈췄다. 봉투 위에 적힌 글자를 확인한 뒤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지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박영수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봉투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급하게 끝났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다. 민준이 주방을 정리하고 나간 뒤 박영수는 계산대에 앉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다음날 준비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켜두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니, 아까 그 봉투 괜찮으세요? 박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야. 지은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동창회요? 네. 박영순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런 데는 안 가셔도 되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고요. 박영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 지은은 그 말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대신 봉투에 적힌 장소를 흘끗 보았다. 더 로열 서울 호텔. 이름만으로도 부담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지은조차도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것 같은 장소였다. 거기서 하는구나.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잘 살았겠지. 나만 빼고. 그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은 그 순간 박영순이 이 초대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며칠 동안 박영수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국을 끓이다 말고 한숨을 쉬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어느 날 새벽, 손님이 모두 나간 뒤였다. 지은은 설거지를 돕다가 박영순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다. 최미자. 그 이름에는 분명히 감정이 실려 있었다. 단순한 옛 친구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분이요. 응, 박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날 참 힘들게 했던 애야. 집이 가난하다고 맨날 사람들 앞에서 말끝을 흐리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더더욱 안 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듯 안 가고 싶지는 않아. 그렇다고 당당하게 갈 자신도 없고. 그 말에는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제야 이해했다. 이 동창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박영순에게는 과거와 다시 마주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지은은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박영순에게 받은 것들, 따뜻한 밥, 아무 조건 없는 믿음, 실패했을 때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사람을 혼자 보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결심한 얼굴로 설렁탕집에 들어섰다. 어머니. 응. 동창회 가세요. 그리고 제가 같이 갈게요. 박영수는 놀란 듯 지은을 바라봤다. 내가 왜? 재미도 없을 텐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혼자 가시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며느리로서 아니, 딸로서 같이 가고 싶어요. 그 말에 박영순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괜히 너까지 불편해질 텐데. 사람들 말도 험할 거고.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어머니가 부끄러울 이유는 없잖아요.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셨고 많은 사람들 도우셨고.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은 확신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준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지은 씨가 같이 가준다고? 그래. 내가 안 가면 어머니 또 안 가실 것 같아서.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어머니한테 그게 제일 큰 힘일 거예요. 동창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박영수는 점점 더 긴장해 보였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평소 입던 옷을 꺼내 들었다. 이걸로 갈까? 괜히 꾸미는 것도 웃기지 않나.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웃겨요. 이번에는 어머니답게 당당하게 가셔야죠. 며칠 뒤 지은은 박영순과 함께 시장에 갔다. 평소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옷을 박영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어보았다. 거울 앞에 선 박영수는 낯설어 보이면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이 어울릴까? 너무 잘 어울려요. 지은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밤 지은은 박영순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함께 보았다. 교복을 입은 젊은 박영순의 얼굴에는 지금보다 훨씬 수줍은 미소가 있었다. 저 때는 많이 힘들었지. 지은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동창회 전날 밤 박영수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고맙다. 그 한마디에 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결심이 가장 큰 파문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동창회 당일 아침 박영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소와 다르게 국소들 올리지도 않았고 가게 문도 닫아두었다. 10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설렁탕집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박영수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고쳐보았다. 새로 산 옷은 아직 몸에 익지 않았고 구두도 조금 불편했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지워지지 않는 시간의 흔적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과하지도 튀지도 않게 고른 옷이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옆에 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차림이었다. 괜히 나 때문에. 아니에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 있을게요. 박영수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지은은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더 로열 서울 호텔은 설렁탕집이 있는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고 낮은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박영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다. 사람들 많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지은은 박영순의 보폭에 맞춰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박영수는 말이 없었다. 손에 쥔 가방끈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연회장 입구에는 형동고등학교 제42회 동창회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박영순의 숨이 잠시 막히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이라도. 어머니.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박영수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연회장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둥근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대부분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누군가는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녀 자랑을 하고 있었다. 영순이? 누군가 박영순을 알아보고 소리쳤다. 몇몇 동창들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야. 정말 안 변했네. 그 말들은 반가웠지만 박영순의 어깨는 여전히 굳어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옆에 서서 그 분위기를 살폈다. 그때 연회장 반대편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지은이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고가의 장신구와 명품 가방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박영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최미자였다. 어머, 박영순 아니야?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이런 데는 웬일이야? 설마 여기서 일하는 건 아니지? 박영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미자야, 오랜만이야. 박영순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만이지. 근데 너 진짜 안 변했구나. 최미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에는 반가움이 아닌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아직도 장사하지? 국물 끓이고 그러는 거. 주변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났다.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지은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일하셨어요.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최미자는 지은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다. 넌 누구야? 설마 딸이야? 며느리예요. 지은은 짧게 대답했다. 아, 며느리.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구나. 최미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세상에 국밥집 며느리도 호텔 동창회에 오네. 세상 좋아졌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영수는 지은의 팔을 살짝 잡았다. 괜히 나서지 말라는 신호였다. 미자야, 그만하자. 옛날 얘기잖아. 하지만 최미자는 멈추지 않았다. 옛날 얘기? 난 아직도 기억나. 너 도시락 못 사와서 남은 반찬 얻어먹던 거. 연회장 분위기가 서서히 얼어붙었다. 몇몇 동창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박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오래된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여기는 추억 나누는 자리이지 사람 무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최미자는 코웃음을 쳤다. 너 참 당돌하다. 요즘 애들은 다 이래. 그때 웨이터가 음료를 나르다 테이블 모서리에 걸렸다. 작은 실수였다. 그 바람에 물 한 방울이 튀어 최미자의 가방에 떨어졌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다. 최미자는 가방을 내려다보더니 눈을 부릅떴다. 이게 뭐야? 내 가방에 물 묻었잖아. 박영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내가 실수였어. 최미자는 가방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너 같은 사람이 만질 물건이 아니야. 그 순간 박영순의 뺨을 향해 손이 올라갔다. 찰싹.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영순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붉은 자국이 금세 번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은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박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개가 돌아간 채로 멈춘 몸, 떨리는 손끝, 뺨에 번지는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은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감각이었다. 지은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어머니, 지은은 곧바로 박영순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몸을 감싸듯 섰다. 박영순의 손목을 잡았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박영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대신 지은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괜찮다.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는 말처럼 들렸다. 최미자는 여전히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아니면 너무 잘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뭘 그렇게 봐. 내 가방 망가졌잖아. 연회장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몇몇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은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지금 사람을 때리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물 한 방울 때문에요. 최미자는 비웃듯 말했다. 물 한 방울.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지 알기나 해. 가방이 사람보다 중요하세요? 그 질문에 최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연하지. 너희 같은 사람들보다야. 그 순간 지은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영순이 지은의 팔을 꽉 붙잡았다. 지은아, 그만해. 지은은 놀라 박영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아니야. 박영순은 고개를 저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다. 이런 자리에서 더 크게 만들 필요 없어. 집에 가자.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 상황에서 물러서야 하는지, 왜 맞은 사람이 먼저 참아야 하는지. 하지만 박영순의 눈빛은 분명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눈빛이었다. 사과라도 받아야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은이 낮게 말하자 박영순은 고개를 숙였다. 부탁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때였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불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무슨 소란이야? 최미자는 그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잘 왔어. 이 사람들이 내 가방을 망쳤어. 남자는 박영순과 지은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가방 배상할 수 있어요? 이거 몇 천만 원짜리인데. 박영순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그 말에 지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아니에요. 왜 어머니가? 박영순은 지은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배상. 국밥집 하면서 그 돈이 나와? 연회장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너무 노골적이었고 너무 잔인했다. 여긴 더 로열 호텔이야. 아무나 와도 되는 곳이 아니라고.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남자의 말투, 태도, 그리고 방금 언급한 호텔 이름까지. 최근 검찰 내부에서 회자되던 이름이 있었다. 대성건설 김동준 부회장. 지은은 남자를 다시 바라봤다. 그 얼굴이 보고서 속 사진과 겹쳐졌다. 김동준 씨 맞으시죠? 남자는 지은을 흘겨봤다. 그래, 나야. 그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최미자는 지은의 침묵을 오해한 듯 말했다. 봐라. 우리 남편 이름 듣고 겁먹었지.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겁먹은 건 아니에요. 확인한 거죠. 뭘? 지은은 박영순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박영순은 여전히 지은의 팔을 잡고 있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부탁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 손을 덮어 잡으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리고 다시 최미자와 김동준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방금 폭행,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증인도 이 자리에 충분히 있고요. 김동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폭행. 장난 좀 한 거지. 장난으로 사람을 때리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그리고 김동준 씨. 대성건설 비자금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이름이 나오자 김동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여기서 그런 얘기를 왜 해?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다. 다만 곧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박영순이 다시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이건 내 일이잖아. 지은은 그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맞았다. 이건 자신의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이 아니어야 한다고 배워온 일이기도 했다. 어머니. 제가 검사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잘못이에요.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다만 지금 여기서 제가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최미자와 김동준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대신 법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문이 열렸다. 정복을 입은 경찰과 수사관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김동준 씨. 대성건설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최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여보, 이게 뭐야? 김동준은 뒷걸음질을 쳤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 보잖아. 지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를 때릴 때는 사람들 보는 거 신경 안 쓰셨잖아요.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은은 알고 있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김동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오해야.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수사관은 차분하게 말했다. 영장에 따른 정당한 집행입니다. 동행하시죠. 최미자는 김동준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말 좀 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김동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듯 떼어냈다. 조용히 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순간 연회장 한쪽에서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다. 호텔 총지배인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훑어보더니 수사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여기는 더 로열 호텔입니다. 수사관은 영장을 다시 들어보였다. 대성건설 김동준 부회장 체포 영장입니다. 호텔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총지배인은 얼굴이 굳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박영순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사장님. 그 한마디에 연회장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지은은 고개를 돌려 총지배인을 바라봤다. 박영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사람들 많잖아. 총지배인은 당황하며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최미자는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소리쳤다. 이 사장님. 저 사람을요. 총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영순 이사장님은 저희 호텔 부지를 기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박영순에게 향했다. 방금까지 국밥집 할머니라고 불리던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최미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말도 안 돼. 국밥집 하는 사람이. 총지배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국밥집을 하신다고 해서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장님은 수십 년간 장학재단을 운영하시며 수많은 학생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수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만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박영순을 함부로 대하는 시선은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경외에 가까운 눈빛들이 섞여 있었다. 그때 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모였다.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가방에서 공무원증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김지은입니다. 순간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특수부 검사라고? 김동준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해졌다. 당신이 설마. 지은은 그의 말을 끊었다. 김동준 씨 사건은 현재 제가 속한 부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방금 폭행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최미자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럼 아까부터 우리를 보고. 지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말했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요. 그때 박영순이 급히 지은의 팔을 잡았다. 지은아, 그만해. 이건 내 일이잖아.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해 충돌,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 어머니. 그래서 제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폭행은 명백한 범죄이고 이 자리에 증인이 충분합니다. 지은은 수사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저는 배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 김동준은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얼굴이 되었다. 잠깐만. 그럼 우린. 수사관은 단호했다. 동행하시죠. 경찰이 김동준의 팔을 붙잡았다. 최미자는 울며 매달렸다. 여보, 안 돼. 당신, 이러면 안 돼.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를 때릴 때는 이렇게 울지 않으셨잖아요. 최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렸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권력과 돈으로 군림하던 사람이 법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연회장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박영수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아, 너 괜찮겠니? 지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괜찮아야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박영수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의 대가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연회장이 정리된 뒤 박영순과 김지은은 말없이 호텔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 창밖의 불빛들이 빠르게 흘러갔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다. 집에 가면 박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국 끓여야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말. 다음 날 아침 뉴스가 쏟아졌다. 대성건설 비자금 수사, 김동준 부회장 긴급 체포, 그리고 동창회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까지. 화면 속에는 호텔 외관과 수사관들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다. 박영순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설렁탕집 문을 열자마자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 다름없는 주문. 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다. 조심스럽고 묘하게 존중이 섞여 있었다. 어제 뉴스 봤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박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다. 더 말하지 않았다. 지은은 주방에서 국을 퍼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어제의 일이 이 집의 온도를 바꾸지 않게 하려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검찰청 내부 번호였다. 김지은 검사님. 감찰과입니다. 짧은 통화였다. 예상했던 말들이었다. 사건 관련 이해 충돌 여부 확인, 사실관계 소명 요청, 그리고 당분간 사건에서의 배제 조치.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서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이미 선택의 대가를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은 뒤였다. 그날 저녁, 민준이 가게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지은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괜찮아질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가요.
오늘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주방 쪽을 바라봤다. 박영수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소들 닦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오래.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곤란해졌잖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앞치마를 벗고 박영순 곁으로 갔다.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한 선택 아니에요. 박영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야. 지은은 한 발 더 다가가 박영순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그날 말리지 않으셨다면 제가 더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박영수는 그제야 손을 멈췄다. 지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니?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무섭긴 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그 말에 박영순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검찰청에서는 내부 공지가 돌았다. 김지은 검사는 사건 배제 조치와 함께 폭행 사건의 목격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일부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조용히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원칙대로 한 거야. 쉽지 않았을 텐데 지은은 그 말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한편 최미자는 조사를 받는 내내 울었다고 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김동준의 혐의가 구체화될수록 그녀의 태도는 급격히 달라졌다. 사과를 요청해 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박영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사과받으실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박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과는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설렁탕집 문을 닫고 셋이서 늦은 식사를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대성건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은아, 박영순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검사라서. 엄마는 무섭기도 했어.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무서워서. 그 자리에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 박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래도 그날 내가 내 앞에 서줘서 난 살았다.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 선택이,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더 멀리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하나가 조용히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법과 가족 사이에서 자신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렀다. 김지은은 감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답했다. 사건 배제는 예상대로 유지되었지만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 가족이 얽힌 현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이 옳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물러났어야 했는지. 그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그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기로 했다.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방식으로 일을 했다. 기록을 읽고 서류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 자신이 선택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설렁탕집은 여전히 새벽에 불을 밝혔다. 박영수는 국을 끓였고 손님을 맞았다.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다. 다만 가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 도움받았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요. 박영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밥 먹고 가요. 그게 먼저예요. 어느 날 최미자가 찾아왔다. 화려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왔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영수는 잠시 지은을 바라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가게 한쪽에 마주 앉았다. 최미자는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날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사과드리러 왔어요. 늦었지만 긴 침묵이 흘렀다. 박영수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사과는 받는 사람이 준비됐을 때 하는 거예요. 최미자의 눈이 흔들렸다. 전 그날을 잊지 못해요.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잊지 말아요. 대신 같은 일을 다시 하지 않으면 돼요.
그 말은 용서도 거절도 아니었다. 다만 경계였다. 최미자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섰다. 그날 밤 지은은 박영순과 함께 가게를 닫았다. 민주는 늦게까지 카페 일을 하고 돌아와 문을 잠갔다. 셋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이제 괜찮아? 민준이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괜찮아지는 중이에요. 박영수는 웃었다. 그럼 됐다. 며칠 뒤 지은은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부서로 이동했다.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팀이었다. 권력형 범죄와 직접 맞붙는 일은 줄었지만 사람의 삶과 맞닿는 일은 더 많아졌다. 지은은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는다는 걸 곧 알게 되었다. 어느 저녁 설렁탕 집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지은은 우산을 들고 가게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반겼다. 국물의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지은아, 박영순이 불렀다. 와서 한 그릇 먹어. 지은은 앞치마를 둘렀다. 국을 나르고 그릇을 닦았다. 손님이 빠진 뒤 박영순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내가 내 앞에 서줘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제 앞에 서주셨잖아요. 그동안 박영순은 잠시 웃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서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그래도 도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박영순은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는 듯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설렁탕집 앞 골목에 눈이 쌓였다. 민주는 문 앞에 눈을 쓸었고 지은은 따뜻한 물을 나르며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을 정리했다. 박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사람은요, 완벽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선택한 자리를 지키려고 애쓸 때, 그때 존중받는 거지. 지은은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을 거라는 걸 알았다. 밤이 깊어지고 가게 불을 끌 때 지은은 문득 생각했다. 법은 차갑고 가족은 따뜻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그렇게 나뉘지 않았다. 법도 사람이 만들고 가족도 선택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여전히 검사였다. 박영수는 여전히 국을 끓였다. 민주는 여전히 묵묵히 둘을 도왔다. 세 사람의 삶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은 이전과 달랐다. 더 단단했고 더 조심스러웠다. 지은은 알았다. 완벽한 정의도 완전한 용서도 없다는 것을. 다만 누군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간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